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열심히 또 달려와서 여러 가지 현안을 정리해 주신 분이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 바뀐 다음에 처음 보시는 건가요? 네, 처음 왔어요. 어떤가요? 느낌이? 좋네요. 좋네요. 근데 약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임시 스튜디오 같은 맞아요. 여기는 임시고 옆방이 진짜인데 느낌? 공사 중입니다. 그래요. 공사 중이라서 오늘 여기를 왔는데 옆방은 더 멋지게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음 주에는 더 멋진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오마이 예. 뉴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오피스텔 2개를 쓰는 거예요? 2개를 쓰고 있어요. 오. 모르셨군요. 다 실거주 목적이에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실거주를 따지게 되는 맞아요. 중요한 부분은 또 네. 부동산 핫한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또 실거주 목적이냐고 맞아요.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 명의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 없겠네요. 문제 없습니다. 깜짝이야. 이걸 물어보신 분은 처음이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장동혁 예. 국민의힘 대표가 구로에 아파트가 있고. 있는데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을 하나 더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예. 구로에서 그쵸. 여기가 얼마나 멀다고 참 진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방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서울 앞에 오피스텔 서울에 하나 오피스텔 있는- 얻고 예. 있고 뭐 저번에 전재수 뭐 지금 장관 그때 뭐 얘기 들어보면은 상암동 쪽에 오피스텔 얻어서 막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많은데 구로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의도에 오피스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죠?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좀 그런 경우 예.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죠. 예.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이제 내채 거기다가 뭐 여러 뭐 지분 얘기도 기본으로 2개. 2개 있고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는 제가 좀 못 봐가지고 다 합하면 6채. 6채. 6채 이게 좀 흔하지 않죠. 건가요? 흔하지 국회의원들은? 않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국회의원이 예. 서울에 자신이 머물 곳이 한 곳 있으면 되지. 왜 2곳을 그리고 오피스텔이 만약에 필요하면 보통 빌리죠. 임차를 하죠. 왜 사요? 그렇네. 그것도 예, 이상하네. 그거 이상하죠. 그거는 샀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오피스텔 요즘에 좀 가격이 잘 나오나요? 오르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아니 오피스텔 요즘에 예? 토호제나 이런 거 안 묶여가지고 오피스텔 많이 오른다 그러던데. 그래요. 그걸 미리 노렸나? 그리고 뭐 땅도 있고 땅도 뭐 국회 있고. 공보에 보면 12억 정도 되는 예, 땅도 예. 지역에 그리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혹 제기하는데 예. 뭐 본인은 6채를 다 합쳐봤자 한 8억 5천. 8억 5천이다라고 네네. 하는데 뭐 우리 당 쪽 몇몇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로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7억이 이미 훨씬 넘는다. 저도 이상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로에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8억 5천이다. 구로에 30평형대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디 아파트인가요? 너무 궁금한데. 네. 이렇게 8억 5천 다 합쳐 8억 5천이다. 그 가격 얘기를 한 게 뭐 이번에 이상경 전 차관 문제가 네. 불거졌지만은 배우자가 이제 구매한 그 아파트 33억 네. 뭐 그걸 사서 바로 뭐 전세를 줬다 갭 투자다 이 논란 때문에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상황들 뭐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뭐 바꾸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가격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6채라고 하지만 뭐 4채 뭐 지분 뭐 하지만은 다 합쳐봤자 8억 5천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가격 비교를. 바꾸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김준혁 의원님이 예. 본인은 진짜 한 7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1억 현금 1억 해가지고 8억 빌려서 할 테니까 바로 줄 테니까 6채하고 바꾸자. 바꾸자. 예. 바로 김준혁 의원이 받아치는 모습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래서 박수현 어대 대변인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실거래가 얘기한 거냐, 아니면 뭐 공시지가 네. 그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동혁 대표가 실거래와 공시지가 중에 비싼 걸로 뭐 신고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두루뭉술하게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아시다시피 네. 그 전수 조사를 해보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부동산 전수조사. 부동산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 받아들일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얘기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8억 5천이면은 6채라고 했는 뭐 지분 포함해서 어떻게 그 가격이 나온 건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예.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로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오피스텔 또 소유할 이유가 없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 그럼 구로구 국회의원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피스텔 사서 구로보다 더 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 그렇네. 왜 여기 다 아파트 저 오피스텔 안 오피스텔 갖고 하나씩. 있는데요? 나도 은평인데 오피스텔 하나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없으시죠 여의도 없어요. 오피스텔. 그래서 너무 꼬리에 꼬리를 궁색해요, 부는 궁색해. 궁색하다, 네. 궁색한 변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장 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동혁 예, 대표님께서. 그리고 지금 저 우리 당이 내놓은 그리고 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딴지를 거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특위위원장, 당내 특위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공세를 펴려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부동산 6채 이걸로 인해서 글쎄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좀 궁지에 몰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 뭐 지금 아시겠지만 그동안 서울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켰던 주범이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해마다 네. 주택 공급이 평균적으로 한 15,000호씩 적었어요. 전임 시장 때에 아하. 비하면.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예. 거기다가 토호제를 함부로 건드려 가지고 불안 심리를 자극했죠. 올해 초에.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본인이 이제 공급 잘 못하고 아하. 불안 심리 자극하고 해서 주택 가격 상승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딴소리 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건 오세훈 시장인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뭐 토론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토론하자. 그러니까 마치 이제 토론해봤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도 오세훈 시장은 민간만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민간 공급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네. 민간 공급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본인도 인정해요. 7에서 8년 걸린다. 아하. 예. 7에서 민간이 8년 하면. 예.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땡겨도 7에서 8년 걸린다. 본인도 민간은 오래 걸려요. 왜냐면 다 여러 가지 뭐 절차를 밟은 다음에 집을 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아하. 보통은.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예. 30만 호 공급하겠다 그러면 멸실되는 게 20만 호예요. 네. 그래서 순공급은 10만 호예요. 아. 있는 걸 부시고 짓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멸실된 주택에 살던 분들이 살 곳이 필요해져요. 네. 그래서 인근에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도 중요하긴 한데 민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멸실 네. 수요가 발생하고 또 아무래도 비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공의 역할도 굉장히 강조돼야 되고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민간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공공이 공급을 하겠다. 네. 공공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빠르게. 과거에는 이 부지를 잘 만든 다음에 민간에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민간은 그 땅을 사서 바로 아파트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땅 장사 논란이 있었죠. 예, 아파트를 바로 안 짓는 이유가 뭐냐면 최대한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과 상태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공공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땅을 바로 시행해서 시공까지 들어가 버리면 빨리 나와요. 3년이나 4년이면 착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 과거처럼 뭐 주공 아파트 이런 걸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행은 공공이 하고 시공은 레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자의도 넣어주죠. 예, 값싼 값싼 레미안, 값싼 푸르지오가 공급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좋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양을 할 예. 수 있어요. 뭐 지분 적립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목돈이 없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공의 경우에는. 그래요. 예. 왜 이렇게 근데 민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때도 그랬어요. 윤석열 때도 예. LH가 왜 민간이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발을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도심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 다 스탑됐었어요. 그렇네. 예. 기억납니다. 그 민간을 계속 얘기하는 게 혹시 민간으로부터 뭔가 또 몰라요. 있나? 또 뭐 그건 모르겠지만 사무실도 빌려 쓰고 목걸이도 받고 뭐 하니까 뭐 모르겠지만 민간을 강조하는 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다 이런 중요하다. 의혹, 예, 다 의심. 중요하고 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우리 이제 국민들, 시민들, 네. 실거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차별받지 않는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 그동안 해왔던 말을 보면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뭔가 뭐 노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최근에 그 재개발 재건축 안 되는 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세훈 맞아요. 시장이. 그러면서 뭐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요. 용적률 상한의 1.2배에서 1.3배 주는 거는요. 2023년부터 가능했어요. 법이 바뀌어서. 근데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네. 이제 와서 그거 하겠다고 해서 표를 달라는 거죠. 표를 달라는 거고 용적률만 상향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곧바로 개선이 되느냐? 아니에요. 용적률이 올라가면요. 네. 토지 가격 올라가고 공사비가 따라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아, 사업성에 온전히 반영이 안 돼요. 그게. 용적률이 올라가도. 네, 그래서 다른 방법까지 같이 써줘야 돼요. 금융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지난 몇 년간 보면.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제가 봤을 때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했고 무책임했고 무능력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정부가 이제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딴지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오세훈 시장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가 개장 직후 사상적 4,000선을 돌파했다. 이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아마 4,000피 시대. 4,500, 5,000까지는 와. 가겠죠. 내년 상반기에. 예. 아니 5,000 그때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5,000 얘기하고 그랬을 때 뭐 웃으면서 얘기 그러니까 5,000 설마 되겠어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랬죠. 제도 개선만 해도 간다.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배 구조만 네. 개선해도 5천 정도까지는 간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4,000 돌파되다 보니까 5,000도 그 상법 개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상법 잘하셨어요. 개정안 냈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도 못했고 예.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러게요. 예. 삼성전자도 장중 사상 첫 10만 전자 달성했다. 이런 속보도 들어왔다.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금융시장 또 자본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쏠리는 그런 돈, 뭉칫돈이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 이걸 또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이걸 우리 국민들도 보고 있어요. 네. 어제 의총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뭐 말 조심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좀 어땠어요, 의총? 의총은 어제 토론이나 이런 게 있었던 자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법개혁안, 언론개혁안 등등에 대한 그 동안의 어떤 그 각 위원회에서 네. 연구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자리였고요. 아하. 토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서 특히 뭐 서울 지역에 여러 가지 있는 걱정도 있고 지역구들. 또 여러 네. 가지 뭐 의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정부의 기조가 공급 대책을 이제 확실하게 내놓겠다. 현재 지금 내놨던 11호 수요 억제책이죠, 예, 사실상. 대책으로 번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공급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연내 발표하겠다. 이게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래 공급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면서 구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쌀 수가 있냐 구로 한 채만 해도 7억 되고 막 이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신고된 내용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에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 그러니까 올해 3월 공개한 거죠. 작년 연말 집계를 해가지고 공개한 내용을 봤더니 장동혁 대표는 구로의 34평 아파트 4억 8천만 원으로 등록이 돼 있네요. 실거주 중이라고 하면서 부부가 2억 4천씩 공동 명의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거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공시지가겠죠. 예, 신고하는 거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하는 거. 이거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그러니까 실거래되는 그 금액보다 싸게 신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억 5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 공개된 거 실거래가가 뭔지 지금 시세가 어떤지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밝혀야겠네요. 8억 5천 이거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신고된 가격이다. 신고한 그 내용이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울 오피스텔 이거는 1억 7,500만 원으로 신고를 했네요.
1억 7,500만 원. 서울 국회 앞에 오피스텔. 가격이 더 될 것 같은데 실거래는. 오마이가 알겠죠, 뭐 오마이 예. 임차도 하니까. 그렇죠. 예. 비싼데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더 정확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이 수차례 이제 망언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더 정리를 해보고 부동산 얘기 다시 한번 좀 더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수요 대책 이 너무 억제책이 심하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과 비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불가피하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네. 공급 대책을 만들 시간도 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네. 결과적으로 금리가 조금씩 인하되고 있거든 미국의 경우에 양적인 제한을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고 돈을 풀겠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풀겠다는 네. 거고 일본의 새로 총리가 된 사람도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그랬는데 아베노믹스도 대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더 풀면 자산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좀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좀 마련해서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주거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제초안 완화 얘기가 뭐 일각에서 나오기도 민주당 그건 좀 내부에서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재 기조하고는 예. 그거는 당 내에서도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차원 그리고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이런 걸 만들고 일단은 수요를 조금 억제를 하면 불가피하게 억제를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부동산 이제 대책 특히 뭐 세제 얘기까지 일각에서 언급이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 민주당의 불리한 그 아젠다를 끌고 나온 거 아니냐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는 뭐 정부가 이 이슈를 예. 끌고 나왔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초부터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인을 제공한 건 오세훈 시장이고요. 오세훈 시장. 아. 그런 가운데 예. 전 세계적인 어떤 자산 가격 폭등도 있었고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조차도 금리 인하의 흐름이 있었죠. 최근에 하느니 금리 인하를 좀 안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우리나라도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흐름상 이제 계속 자산 가격과 함께 이제 주거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볼 텐데 장도영 대표 비판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게 있어요.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제 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장도영 대표 비판은 뜬금포인 게 뭐 이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이제 넉 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지 않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그걸 공격한 게 말이 되느냐?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뭐 이런 식의 공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예. 뭐 어느 의원들이 또는 어느 당 의원들이 주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도 음. 장동혁 대표의 비판이 정말 진실한 것이냐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냐 또는 국민을 위한 비판을 한 거냐 아하. 뭐 등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이분의 어떤 주택 소유 현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얘기도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이 비판 자체가 네. 맞지 않다.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말이 말을 낳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것이냐, 수요 뭐 공급 뭐 불안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게 좀 묻힌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발빠른 대응책, 네. 공급책 뭐 기대해 연내 아까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잘 준비된 공급 대책을 좀 발표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아울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의 의미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꼭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개로 한 네. 자산 형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 뭐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지금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막 너무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막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좀 진정을 시킬 수 있고, 아울러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도 좀 더 드릴 수 있고요. 네. 뭐 리츠라든지 시민 리츠라든지 시민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공적인 개발과 결합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네, 때문에 특히 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청년층의 그런 걱정과 박탈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부동산 투자 방법도 네. 있고 여러 가지 꼭 고민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거기서는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거의 이번 이제 닫고 있었는데 방송에 나와서는 열심히 네. 또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예. 국감장에서의 얘기를 자제한 이유로 본인이 설명했던 것이 곧 있을 대질신문 때, 그러니까 예. 예, 대질신문 때 지금 뭔가 얘기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나 공격 논리를 명태균 씨가 개발해서 올 것이다라는 취지였는데 왜 방송에 나가서는 다 얘기하냐고요. 아직 대질신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증인 선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또 명태균 씨 앞에서는 말을 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있는 데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증인 선서한 다음에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증거법에 걸려서 위증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걸 피하기 위한 그렇죠. 한편. 예. 또 하나는 명태균 씨 사실상 이제 대질신문 성격의 그런 자리가 될 뻔했는데 국감장이 맞아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자신이 감추고 싶어했던 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 네. 그걸 피한 게 아니냐. 맞죠. 그래서 종편에 나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또 다. 아니 진짜 특검의 대질신문에 대비한 것이었다면 네. 대질신문 전에는 어떠한 그렇죠. 장소에서든 공개적인 발언을 안 해야죠. 근데 방송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죠. 음. 뭐 스토커처럼 스토킹하듯이 명태균이 막 그런 것이다. 네. 하고 뭐 김영선 전 의원이 문자를 보낸 것도 뭐 연애 편지, 뭐 러브레터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협박조도 있었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 주장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하면요. 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는 들어간 거고, 그래서 여론조사는 해줬고, 그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낸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비용을 오세훈을 위해서 또 오세훈과 얘기하는 상황에서 대납을 한 건지, 네. 아니면 진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혼자 자가 발전해서 그냥 내가 한번 궁금해. 네, 네. 오세훈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 궁금해. 이래서 한 건지만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아주 굉장히 네.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단순히 내가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해봤다. 그건 진짜 이해할 수가 그건 없어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이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진실이다라고 오세훈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한두 푼 3천만 원입니다. 여론조사를 그냥 뭐 심셰프리 땅콩처럼. 야, 심심해. 오래된 궁금해. 표현이네요. 오세훈은 얼마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한번 해봐주세요. 네. 그다음에 저 사람도 궁금한데 한번 해봐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듣고 보니까 진짜 그것만 밝혀지면 나오네. 돼요.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왜 3천만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나. 아하. 그게 진짜 오세훈하고 상관없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네. 아시다시피 공생학교라고 하는 오세훈 지지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 사람과 여러 가지 행보를 오세훈과 같이 했다는 거. 네. 그다음에 공생학교 출신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임직원으로 많이 나중에 가게 됐다는 거. 간접적인 증거부터 직접적인 증거까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명태균 씨 함께 있을 때 떳떳하다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주장할 거라면 명태균 씨 있을 때 국민들 앞에서 예. 명태균 씨의 말이 거짓말이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끝날 얘기하면 문제인데 끝날 문제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는데 예. 방송 가서 막 아유 스토킹 당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 아니 그럼 그래요. 본인은 스토킹 당했고 김한정은 3천만 원을 왜 준 건데요, 명태균한테. 그냥 내가 궁금한 거 알아보려고. 그럼. 오세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에요.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 해소가 안 되고 있죠. 해소가 안 됐다. 네. 그래서 명태균이 없는 데서만 진술하고 있는 것,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어 줄 수밖에 없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일부 정치평론가들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관심이 많은 나경원 의원이 뭐 속으로 웃고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압수수색도 상당히 이루어졌었어요. 명태균과 오세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상 그 금전을 대납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상당히 관련된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아마 이제 그 필요한 게 이제 오세훈 측의 어떤 오세훈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예. 명태균과의 대질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절차상 제가 봤을 하는. 때는 특검이 이런 마무리 절차를 하고 나서 네. 기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기소가 될 것이다. 오세훈 네, 시장. 네. 기소가 아니 된다. 기소를 안 할 거면 진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3천만 원 들여서 여론조사 한 거예요. 정치판에 호기심 천국도 아니고. 호기심 전국인 거죠 뭐. 앞으로 뭐 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의심이 가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냥 호기심에 했겠지. 저 사람 호기심으로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를 좋아해서 2억 쓰고 3억 쓴 거예요. 그렇게 다 넘어가게 네. 되는 설레를 만드는 불법 셈이다. 유인물 막 뿌려줘. 저 사람이 그냥 저 저 좋아해서 그냥 뿌려준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좀 명태균 씨가 아파트 사준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더니 오세훈 씨 서울시장이 아니 아파트 사준다고 했으면서 내가 뭐 따로 뭐 현금을 챙겨주거나 이런 일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어쨌든 명태균 씨의 주장을 다 이제 부인하고 반박하는 것을 방송에서는 열심히 얘기를 했다.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 국감에서인가요?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한강버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교통이 꼭 빨라야 되냐? 이거 진짜 망언급인데. 예. 본인들이 예.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를 떨어뜨리고 쾌적한 출퇴근을 위해서 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은 대다수의 서울 시민이 네. 차가 막히고 정말 운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버스 타고 지옥철 힘들고 하니까 해상교통으로 새로운 길을 열겠다. 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통이 꼭 해상은 빨라야 아니고. 해상이 아니고 수상. 수상으로 하죠. 예. 교통이 꼭 빨라야 하냐 이런 거는 정말 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제 김병민이라는 부시장이 언론에 나와서 한강버스는 출퇴근용은 아니다. 예. 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꼭 빨라야 되냐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대중교통인데 출퇴근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인데 이었다가 네. 출퇴근은 아닌 대중교통이 됐다가 네. 안 빠른 대중교통이 된 거예요. 출퇴근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안 빠른 대중교통이 된 거예요. 교통이 꼭 빨라야 되냐? 예. 그럼 뭐 타러 버스, 지하철 타면 걸어가지. 그러니까요. 자전거 타고 가지 예. 그냥. 근데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대략 한 1,700억 정도 되는 거고 서울시가 이 회사에 담보 없이 거의 한 700억 이상 거의 800억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이 망하면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네. 예.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담보 대여를 해준다.
HH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 대여를 876억이나 해줬다. 맞아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안 가죠. 이거 배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배임으로 이 관련된 사람들, 특히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네. 고발하겠다라고 어제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배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손해를 입히는 건데 상한이 보장되지 않은 대출 행위를 했다. 이것도 손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이상해요. 이게 뭐 물 가지고 뭐라 계속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이렇게 우리 혈세가 쓰이고 있는데 봤더니 이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있었어? 이것도 참 이상하고 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걱정이 진짜 이 대중교통 이 사업을 이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예.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계속 추가적인 지시를 하더라고요. 야경이 멋있어야 되니까 야경을 더 갖고 라. 눈이 닿는 곳엔 다 정원을 만들어라. 추가 비용을 계속 쏟아붓겠다는 거.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네요. 돈이 계속 이거- 들어가요. 이거는.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강버스에 대한 제대로 된 뭐 시험 운행이나 이런 것도 네. 제대로 안 된 제대로 것이고 안 됐었고. 안전의 미비점도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거 파면 팔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극우 현수막 이 네. 문제 네. 이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열심히 아니, 좀 지금 하고 있고 보면은 신고받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담은 현수막조차도 막 걸려 있어요. 혐오, 차별 뭐 이런 예, 것도 걸려 기본이고. 있고요. 예. 예. 얼마 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예. 국민의힘 의원인데 김예지라는 의원님이 계세요. 예. 그분이 장기기증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었다가 보수 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법안을 철회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고든창이라는 애가 예. SNS에 날려요. 그 법은 장기를 중국으로 빼돌리는 법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요. 예, 그러더니 국내 보수들이 다 문자하고 전화하고 해서 그분이 냈던 법을 철회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법을 예. 21대 때도 냈었고 똑같은 법을 22대 때도 낸 건데 21대 때는 가만히 있다가 22대 때 갑자기 고든창 이런 애들이 참전해가지고 네. 장기를 중국으로 강제로 적출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법이다. 어.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사무실이 거의 폭탄 터진 듯이 돼버린 거예요. 좌표가 찍혔네요, 완전. 그야말로. 예. 근데 그런 내용이 현수막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장기를 네. 적출해서 매매해서 중국으로 보내서 예. 시진핑을 150살까지 살게 하려고 한다.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진짜 오마에 가시네, 예. 오마에가. 근데 이 현수막을 거는 게 정당이에요. 네, 정당. 네, 정당. 예, 이 내일로 미래로라는 당인데 내일로 미래로. 예, 이 내일로 미래로라는 당의 대표가 누군지 제가 찾아봤어요. 누굽니까? 최창원, 정현모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정현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김한정이 몸담고 있던 공생학교 예. 거기 임원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거기 임원입니다. 음, 서울시가 왜 이 현수막들 안 떼냐?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 떼는 게 의심 아니냐. 들어요. 왜냐하면 정현모가 예. 공생학교 임원이고 그렇다면 공생학교는 오세훈의 후원 조직이지 않습니까? 김만정이 몸담고 있는. 사실상. 예. 예. 거기야 참 연결돼 이상하죠? 있는 예. 그 정당 내일로 미래로라는 의심이 들 당이 수밖에 없어요. 예. 건다. 그럼 이 내일로 미래로 이 당이 건 정당 현수막. 그 정당 현수막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예, 왜냐하면 내일로 미래로가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등록돼 있기 현수막으로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정당 현수막은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만 뗄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5개 광고물법에 보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칙이 있긴 한데 그 특칙은 현수막을 거는 절차에 대한 특칙이에요. 내용에 대한 특칙이 아니에요. 정책 현수막일 경우에 정당의 정책 현수막일 경우에 등록이나 사전 신고 없이 걸 수 있다. 이거예요. 정책일 경우. 예. 그런데 내용적으로 무제한 걸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아하. 5개 광고물법의 다른 조항에 보면은 예. 혐오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범죄를 선동하는 현수막은 걸 수 없다는 조항이 명백히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뗄 저는 수가 뗄 수 있는 있다고 거네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네. 그 접수받은 거를 해당 지자체에다 넘기고 있고 아하. 구청에 구청 중에서는 떼는 데도 있어요.
저희들이 넘기는 거예요. 또는 곤란하다, 못 되겠다라고 하는 정당 자치단체들도 있어요. 뭐 이게 근데 만약에 저희들 법리 해석으로는 네. 이건 뗄 수 있습니다. 예. 안 떼는 지자체, 안 떼는 곳 여기서 어떻게 또 대응하십니까 지금은? 안 떼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 좀 떼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련된 법리 해석을 뭐 지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가 좀 보면서 버티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결국 이 책임, 이걸 좀 관리할 책임 서울시장, 뭐 오세훈 시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 서울시 이런 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네. 안 하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봤더니 그 정당의 아. 대표가 공생학교라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후원단체의 임원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는 있더라라고 아, 하면서 저희들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뭔가 좀 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 시장은 그러더라고요. 공정과 상생학교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무슨 아무런 거기 있는 분들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산하단체 임원으로 많이 갔고 거기 계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오세훈의 스폰서로 거론되면서 후원을 했던 분들이고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한정이라는 이사장이에요. 총장이에요. 그래요. 예. 이 뭐 설립 허가도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내준 것이고 이 그럴 수 학교에 있죠. 대한 예. 창립총회 축사도 하고 참석자 사진 찍은 영상도 있고 네, 이러니까 이 맞습니다. 관계를 부인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현수막, 극우 현수막도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 연결돼 있는 그 연결고리가 좀 보이는 상황이니 아직은 뭐 의혹적인데 의혹적인데. 인적인 연관은 있어 보인다. 아. 이런 거죠. 의혹적이긴 하지만 따라가 보면 연결고리들이 눈에 보인다. 네. 이거 계속 파봐야 되겠네요. 파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 오세훈 시장이 여러모로 그러니까 좀 서울시에 내일로 좀 힘들게 하고 미래로라는 있습니다. 당은 아시다시피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는 당이 아니에요. 후보를 내거나 어. 그렇지 않겠죠. 이들이 현수막을 걸면은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극우적인 내용, 혐오적인 내용 현수막을 걸면 누가 이익을 봐요? 이익을 보는 그 세력들, 있겠죠. 네, 예. 그걸 위한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근데 그 인적 구성을 보니 이 오세훈 시장 지지하는,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 단체 쪽과 연결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청이 미온적이고 서울시가 미온적인 것도 오세훈 시장과 연결돼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초기적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초기적 의혹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내용적 내용적, 제한 없이 무조건 다 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혐오적인, 극우적인 내용은 안 된다. 범죄를 선동하고 혐오, 차별을 내용으로 한 현수막을 네, 저는 걸 수 없다고 보고 이게 올바른 법리 해석이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예. 계속 신고를 받고 계신 거죠? 접수는 상당히 들어왔고 상당히 접수 들어왔고. 받는 대로 어. 이제 해당 자치단체에 넘기고 있고 저희들이 했던 법리 해석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떼야 되고 뗄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구청장들에게 제가 전화해서 어. 떼는 게 맞다라고 설명도 해드리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고 효능감이 느껴진다. 떼진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자치단체가 움직여서 저희가 떼진 보니까 것도 있어요. 의원실에서 받은 거 보니까 아침에 신고한 거 오늘 바로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팀 박주민 최고. 몇 이런 개는 훈훈한. 이제 떼지고 있어요. 네. 진짜 이렇게 뭔가 네. 현실로 아니 나타나고 있네요. 서울이 예. 혐중 시위라든지 이런 혐오 표현에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러면 네. 첫 번째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방문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이런 주장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어느새 이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오거나 많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차단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내일로 미래로 뭐 이런 분들이 현수막을 거는 이유는 단순히 본인들만 이익을 보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래로 그 당원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익을 그분들이 뭐 출마하고 뭐 이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어떤 이 극우적인 세력들 예. 뭐 윤호개인 맺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혐중시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로 미래로 이 당이 거는 현수막 내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떼어내야 된다. 네, 전 내일로 미래로라는 당은 진짜 위헌정당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헌법적 내용의 표현을 계속하잖아요. 행위를 계속하잖아요. 선동하고. 김혜지 의원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겠네요. 지금 아니 보면. 고든창이라는 사람까지 참전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국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심각합니다. 예. 심각하네요. 참 여기에 타라오, 대해서 타라오, 뭐 고든창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SNS로. 그렇게 말입니다. 예. 김혜지 의원 저희가 한번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이제 뭐 모스탄 이런 애들이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법 안 된다, 저런 법 된다 이렇게 하겠죠. 네,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현수막 떼는 이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죠. 팀 아니 박주민.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 대로 바뀌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바뀌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좀 해주시고, 자, 서울시정에 대해서 얘기를 쭉 저희가 해봤는데 그래도 특검 관련된 얘기를 그래도 네.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충격적인데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팀 검사 출신의 한문혁 검사가 여기 키맨이죠. 이종호 씨와 술자리를 가진 게 밝혀져서 파견 해제가 됐습니다. 네. 이거 들어보니까 뭐 한 검사 입장은 아는 의사 만나러 갔더니 거기 이종호가 왔다. 근데 거기가 술자리가 1차로 안 끝나고 2차 또 그 의사 집에 가서 또 술을 마시고 이런 네. 게 또 드러나고 있던데. 본인 해명은 뭐 그 무렵에 이종호라고 본인도 소개하지도 않았고 해서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얘기인데. 그래서 뭐 자기가 그때 도이치모터스 수사할 때 뭐 이종호를 봐주거나 그런 건 없다. 이종호도 구속까지 됐다. 예. 이런 얘기 하는데 어찌 됐든 본인이 술도 먹고 사진도 찍었다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는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그렇죠. 먼저 하든지 거취를 결정하든지 했었어야죠. 이게 결국 제보까지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수사에 대한 신뢰도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감이 없거나 아니면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종호와 술을 마셨다. 1000번,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거기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당연히 알았죠. 그 해에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달 뒤에 그 사건이 입건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달 뒤에 이종호가 구속되거든요. 그럼 다 알았죠. 그럼 내가 구속된 사람하고 술을 마셨구나. 내가 수사한 사건의 주요 피의자하고 내가 술을 마셨구나. 그럼 전 이 사건에 빠지겠습니다. 해야죠. 안 빠지고 지금 특검까지 와 있는 거예요. 특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감성 네. 이런 게 바로 지금 검찰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1년 뒤에 이제 검찰이 사라지는 상황이 됐는데 글쎄요 이게 참 깨알같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마다 좀 어떻게 소름이 돋는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 저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충격받았던 게 쿠팡 관련돼서 부천지청장이 네. 막 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건을 중간에 있는 부장 빼고 밑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하고 짝짝꿍해서 결론을 마음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증거까지도 일부 증거 누락시켜가면서. 네. 그게 폭로가 됐잖아요. 주고받은 카톡 대화도 등장했고. 근데 어제 보니까 보도가 또 나왔는데 네. 이 엄유준이라는 지청장이 정무수석 수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검찰들이 검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검사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검사의 이미지, 검찰의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라 수사를 무마시키고,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렇죠. 수사하고 안 하고 이걸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으니, 지금도 드러나고 있으니 검찰 개혁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위에 지청장이 뭐라고 얘기해서 결론을 바꾼다든지 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한다든지 이거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법원장이 판사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사건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음. 대법원장이 대법관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사건을 다루는 절차를 바꾸려고 했다든지 이건 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네요. 내부에서 권력 작용이 일어나서 사건의 귀추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똑같이 문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법원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드러나고 바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사법 개혁 이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 내부도 그렇지만은 법원 내부는 또 어떨까? 사법부 내부는 어떨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행태를 보면서 또 이번에 있었던 직위원 판사의 판단이나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관련된 이 판단 이걸 보면은 신뢰가 팍 떨어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예.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행태를 보면 이번에도 법사위 국감 내용을 보면은 종이 기록으로 안 되는데 종이 기록 해야 되는데 종이 기록 봤다는 증거나 이런 것들은 또 내놓지 못하고 내놓지 있고 못하고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감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안 하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 종이 기록 어디 있는지 복사한 그 7만 쪽의 페이지나 되는 종이 기록, 복사 기록 어디 있는지 이거는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밝혀져야 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해요. 지청장이 밑에 있는 검사 쪼아가지고 사건 결과 바꾸는 건 문제 있다고 다들 얘기하면서 왜 고등부장이나 왜 대법원장이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의 주장은 상권 분립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지만 상권 분립도 어디 시작이 됐냐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에서 맞아요.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속신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상권 분립은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체크가 돼야 돼요. 그냥 나눠 놓고 끝이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낼 수 있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있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 살펴야 된다. 사법개혁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명이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게 어제 저희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2024년 2월로 계획이 됐다가 돌연 취소가 됐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당시에 베를린과 코펜하겐 숙소에 영부인 접견실이 준비가 됐다.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외교부가 확인해 줬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해서 알려졌는데요.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하고 이때도 김건희 주목굴기용 행사가 예정됐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이렇게 영부인 접견실 공간을 마련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실 지시를 통해서 준비를 했다. 대통령이 2명이었었던 건가 봐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뭐 이미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을 반복하면 입이 아파요. 입이 아파요. 예. 뭐 경복궁에 가서 그러고 있는 사진도 그러니까요. 등장을 예. 하고 명성하고 시해된 그 공간에는 윤석열 부부 둘이서만 10분 정도 있었다고 하고 네. 이게 뭔가 무속이랑 연관돼 있는 게 정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참 오싹하고 소름 돋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네, 지난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잠깐 윤석열을 면회하고 나와서 네. 페이스북에 뭐 기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 기도. 그 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막 비웃어요. 아 왜요? 아니 무속에 빠져 있는 거 알면서 왜 그러냐고 장동혁 대표는. 아 그거는 정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손바닥에 왕자를 아. 쓰고 있는 무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다 알면서 왜 저렇게 쓰냐. 그러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신성부독이다. 예. 왕자 쓰고 건지법사 등장하고 천공 등장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덴마크 순방 이게 취소가 됐던 게 지금 뭐 김건희 당시 문제들 뭐 이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김건희가 동행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 순방이 취소가 돼 버리니까 제가 거기 들었던 얘기가 예.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김건희 예. 동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자꾸 올라오니까 윤석열이 그랬대요. 그럼 나도 안 가. 하고 바로 취소시켜 버렸대요. 이거 진짜 내부 사람한테 들은 내부 얘기예요. 사람한테. 예. 그럼 뭡니까? 부부가 일심동체여서 그런가? 아니 부부 일심동체든 말든 대통령으로서의 자각도 없는 거고 야, 김건희가 가야 갈 수 있는 진짜 국익을 헌신짝처럼 내버리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국익 생각은 없고 없죠.
오저리 뭐 이게 또 부부 생각, 사익 생각 이것만 있었던 게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드는 네. 그 부분. 이번에 오마이뉴스의 이제 보도 취소된 독일 덴마크 순방 때 김건영 접견실이 준비가 돼 있었다. 단독 보도를 저희가 어제 했는데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만 모아 보더라도 결국 대통령은 김건희였다. 아니 그때 내부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순방 취소할 때 딱 예.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야, 김건희 못 가? 가는 게 부적절해? 그럼 나도 네. 안 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대통령이 안 가신다는데 내가 가? 아, 이런 느낌이잖아. 대통령이 안 가. 네. 내가 갈 수가 있냐? 우리 대통령께서 김건희 각각께서 안 갔는데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느낌. 답답해요. 너무하네요. 예.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을 예.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그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숨기기 급급하고 네. 포장하기 급급하고 지금 와서도 변호하기 급급하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을 면회 갔다는 이거 뭐 당시에 뭐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윤석열 면회 가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고 지방선거 뭐 민생 이걸로 해서 중도층 모아오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좀 먹히겠습니까? 이게 계속 내리에 남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윤석열 면회 갔던 그 대표, 국민의힘은 역시 윤석열 절연 못했네. 이게 이미지가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갈 것 같고 네.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 국면에서 지금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 안 되고 있죠. 네,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예. 특검이 대략적으로 올해 12월 또는 연장된 경우 내년 1월에 활동을 마치면서 네. 기소할 사람들 다 기소할 겁니다. 아하. 그러면 2월 달 또는 2월이 법정 휴정기니까 네. 인사청이니까 3월 달부터는 재판이 시작돼요. 재판이 시작되죠. 자, 수사는 간혹 언론에 흘러나오는 정보 이런 걸로 그 수사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네. 재판은 공개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수사됐었고 네. 수사기관에 의해서 어떤 게 확인됐었는지가 공개돼요. 아하. 3월부터. 그때 되면은 3월이면은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네, 그때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예. 옹호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다. 겁니다. 예. 예측해 주셨습니다. 안 할 거다. 그래야 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말씀 나왔으니까 추경호 이제 원내대표 네. 소환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환되면은 신병 처리도 특검이 고민하게 될 텐데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의원님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강한 의심을 받죠. 그 당시에 어떤 내란 행위를 미리 알았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복무했을 것이다. 본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당히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요. 네. 여기저기 또 조사도 이미 받았죠. 그러나 아마 기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구속을 청구하느냐는 이제 아마 특검이 좀 판단을 봐야 하긴 해야 된다. 될 겁니다. 예. 그래요. 하지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신병 처리 관련해서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이것도 여론에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이제 공소장 변경을 내란 특검이 신청했다. 이건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방조한 게 아니라 내란 범죄 정범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미 공개된 CCTV를 보면은 예. 뭐 막으려고 했다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절차를 진행시키려고 했었다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네.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계엄 이후에 보였던 태도들, 뭐 헌재 재판관들 임명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네. 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든지 단순한 공범을 뛰어넘겠죠. 예. 그걸 재판부가 좀 보고 바꿔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재 전 장관 영장이 지난번에 기각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일단 재청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추가적인 혐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시 가석방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수용 공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증언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상당히 더 오래전에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청구하더라도 이게 사법부가 또 기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계속 하게 됩니다. 뭐 수원 3인방 이른바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거는 법원 쪽에서도 좀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영장을 기각하면서 계엄 당시에는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법원도 그때 회의를 했었어요. 네. 계엄 관련된 회의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엄에 관여했다거나 동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본인들에게도 이 칼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계엄 당시엔 위법성을 몰랐어. 아. 라는 그 주장을 논리가 논리를 서 있어야 되죠. 그렇네. 예, 그래서 요 논리를 적용시켜 줄 수도 있죠. 또, 근데 이 논리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요건을 몰랐다. 또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어떤 건지 몰랐다. 주무장관이죠.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예. 똑같은 구조에서 이미 행안부 장관은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을 사후적으로 지금 이러다가 우리도 당할 수 있으니 뭔가 논리를 빌드업해 나가야 되겠는데 라고 한 건 아닌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주장을 위법인지 그 인식이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냐. 네. 그 논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 그럼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심각하죠. 되면? 왜냐하면 이제 박성재 영장 기각 전후로 예.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라고 그날 불법성을 인식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니 예. 누가 봐도 지금 군인들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은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렇죠. 국회로 와서 막냐고요. 와서 군합발로 지금 헌정 기관을 이제 무력화시키려는 네. 그런 모습을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군인들은 보고 왜 있는데. 주저주저 했냐고요. 어허.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란이라는 범죄가 만들어졌던 계기가 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국회 군대를 넣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네요. 네. 계엄을 하고 군대를 국회에 보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내란죄를 만든 거예요. 그걸 똑똑히 다 알고 있을 것인데 법조인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긴데 네. 그걸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계엄 때 군사력을 예. 동원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입법부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아는데 헌법 배울 때 항상 그걸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자신들의 그야말로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박성재 관련된 논리를 세워준 거 아닐까? 빌드업 아닐까? 만약에 빌드업이라면 유지해 주려고 하겠죠. 그런 판단. 야, 그래서- 그럼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장 재청구할 때 그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원에서 온 지난번에 또 그 판사 이름이 또 박정호 판사라 가지고 참 제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힘든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계엄 비상사태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왜 그 법대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만 모르는 것이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내란 관련된 재판을 지금 재판부에 맡길 수가 없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뢰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네, 제가 일찍부터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친이쿠타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그렇죠. 가늠하기 어렵다. 어디까지 연결돼 있을지 뭐 알 이런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많이 늦어졌죠. 예. 이제 연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걸 언제까지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되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서울시 정으로 한번 문제로 좀 돌아와서 네. 서울시장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주자군들이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외부 인사가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오세훈 시장 또 뭐 나경원 의원 맞붙으려면은 외부 인사
필요하다. 뭐 김현정 차장 등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예. 여기는 뭐 여론조사 뭐 수치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아마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찾아서 찾아서? 좀 달아주세요. 예 찾아주세요.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아, 시민들 50%가 넘게 반대했어요. 피로감이 또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한 게 없다는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적합하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네. 다 오세훈이죠. 다 오세훈. 그러니까 높게 나오죠. 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하는 게 적절하냐? 안 했으면 좋겠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무조건 세다. 이거는 분석을 잘못하고 계신 거죠. 분석을 잘못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오세훈 세다라는 것은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는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장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주간조선 여론조사도 네. 제가 오세훈이 1등 제가 2등은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5명 넣고 했고요. 네. 우리는 7명 넣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분산이 됐다. 우리는 굉장히 좋고 유명한 사람 뭐 조국, 김민석 다 넣고 네. 여기는 뭐 권영세 거론도 안 되잖아요. 권영세 전 의원 이름은 서울시장 뭐 나오겠다고 본인이 언급한 적도 권영세 없고 지금 현역 의원인가요? 언론에서 현역 의원이죠. 한 적도 죄송합니다. 없는데 이런 예? 사람들 5명 놓고 하고 어. 그럼 오세훈한테 집중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놓고 아하. 오세훈 세다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김민석 총리, 조국 위원장 이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이른바 사람들한테 더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후보에서도 후보들이 제가 조국 김민석보다 앞서잖아요. 음. 강훈식 3배 나오잖아요, 제가. 앞서고 있다. 네. 근데 그 분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오세훈이 세다라는 그 생각 때문인 것인데 또 그렇진 않다라는 의원님의 주장이고. 실제로 그러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민들이 지쳐하고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집중적인 지지를 받죠. 그 지지층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서울 시민들은 네.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한 게 뭐 있지? 라는 아. 평가가 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더 일반적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제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거죠? 네네. 예, 후보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게 될 텐데 내년 1월, 2월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월, 3월 그렇게까지 네, 합니까? 왜냐면 6월이거든요. 지방선거가. 그래서 4월이 아니니까 선거가 네. 3, 4월 정도에 후보가 선출이 될 것이다. 지금 뭐 여러 후보들 저희도 인터뷰를 계속 여러 이제 후보 주자군들과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정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아니 무슨 공통적으로 성과를 하고 있으니까. 냈는데요. 주거를 제대로 공급했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챙겼어요. 서울시의 경쟁력을 강화했어요. 뭘 했는데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서울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음. 좋은 기회들 많이 놓쳤어요. 서울은 오히려 수축되고 있고 고령화돼 가고 있고 아하. 경쟁력은 약화돼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은 허투루 막 쓰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이제 부동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표를 서울시가 많이 보수가 됐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착공 단계까지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오세훈 시정 때. 그래서 1년에 15,000원에서 2만 원 적게 공급된 겁니다. 지금 와서 내놓고 있는 정책은 23년부터 가능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2년 있다?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방법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적률 높이는 게 거의 다인데 그걸로는 돌파가 안 돼요. 그다음에 공공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역할이 있고 필요한데 네. 지금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시하고 예, 있다. 굉장히 이념적이에요. 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분법적이고 둘 다 잘하면 되는 거지. 예. 그래요. 이분법적인 이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그동안 한 게 없는 오세훈 서울시정으로는 이걸 돌파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러 뭐 댓글 반응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만할 때가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
과반 여론조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과 오늘 계속해서 현안 분석을 좀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저희가 찾아봤더니 50.8%가 오세훈 서울시장 연임 반대한다는 조사가 나왔었네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3일, 14일 만 18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 성인하면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 통해서 나왔고 50.8%가 서울시장직을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연임에 찬성한다는 37.2%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도 연임 반대 응답이 48.2%로 절반에 가까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주민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가 뭐 뒤에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박주민 의원을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도 오세훈 서울시정 하나 더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